이 영상은 밥 라자르가 직접 말한 내용이며 실제 겪었던 일을 만든 영상입니다. 밥 자라르 원본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아서 중요한 부분만 오픈하였습니다. 밥 라자르 인터뷰에 앞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밥 라자르는 1959년 플로리다주 코럴 게이블즈에서 태어난 미국의 음모론자이자 자칭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1980년대 후반에 미국 정부에 의해 외계 기술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는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라자르의 주장은 많은 회의론자들에 의해 반박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외계인 존재와 정부의 은폐에 대한 가장 유명한 목소리 중 하나입니다. 라자르는 1989년 라스베이거스 신문에 자신이 1988년부터 1989년까지 네바다주 리노 근처의 51구역에서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900피트 길이의 비행 첩시 모양의 물체인 9번 원반을 연구하는 팀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자르는 또한 자신이 이 물체의 동력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새롭고 미확인 원소인 원자번호 115를 연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후 115원소가 밝혀졌으며 밥 라자르의 말에 신빙성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라자르의 주장은 많은 회의론자들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그의 학력과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그가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라자르는 여전히 외계인 존재와 정부의 은폐에 대한 가장 유명한 목소리 중 하나입니다. 그는 여러 책과 다큐멘터리의 주제였으며 그의 이야기는 몇몇 영화에도 등장했습니다. 저는 밥 라자르예요. 1988년 말에서 89년 초까지였죠. 저는 미국 정부를 위해 외계 비행선의 추진 시스템 연구를 했어요. 제가 접한 하드웨어와 기술은 과학계의 적임자가 맡아야 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다는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생명체는 지구에 왔었죠. 이 영상에만 제 정보가 있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죠. 제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물리학과 전자공학학위가 있어요. 저는 여러 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중 일부는 1급 비밀이나 그 이상의 보안 허가가 필요했죠. 그중 가장 쉽게 검증되는 건 1980년대 초반 로스앨러모스 메탄 물리학 시설에서 일했던 거죠. 1988년 12월부터 1989년 4월까지 수석 물리학자로 일했는데 역사상 가장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였을 거예요. 네바다 주 넬리츠 공군 기지에 있는 S사라는 곳에서 일했어요. 제4구역은 악명 높은 501구역에서 남쪽으로 24km 떨어진 구름 레이크에 있어요. 4구역에서 근무하는 동안 해군에서 급여를 받았죠. 이 비디오를 위해서 여기 포함된 정보를 두 개의 다른 부분으로 분리할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개인에게 가르친 정보에 관한 거예요. 전 간략한 자료를 읽었을 뿐 아니라 이 기술의 이론도 가르쳤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시범적인데 진실하고 정확한 거죠. 첫 번째 섹션에서 다룰 내용 중 하나는 강력한 중력장이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지 보여주죠. 중력장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요. 동력원이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해요. 디스크에 대한 일반 정보와 프로젝트 S4를 살펴보죠.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읽은 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정보를 확증하거나 정확성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었죠. 2부에 접어들면 왜 이런 정보의 증거가 결론을 내지 못했는지 알게 되겠죠. 두 번째 섹션에서 다뤄질 몇 가지 포인트는요. 이 기술을 가져다준 존재에 대한 정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외계인들이 인간과 어떻게 교류했는지도요. 저는 신중하게 뭘 공개할지 선택했어요. 이런 정보 중 일부는 일반 대중이 알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듯이 이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나 기술이 아닌 분들을 위해 제가 단순화시킨 대부분의 경우에서 예외적인 경우죠.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섹션 시작부터요. 과학 수업 3가지를 짧게 알려드릴게요. 다 배우신 분이라면 성간 여행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실 테고 다른 문명이 다른 항성계에서 지구까지 여행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는지도 알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제가 배운 정보와 관련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위해서요. 우리가 란 건 주류 과학계를 말하는 거죠.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확고한 과학적 사실과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거죠. 광활한 우주를 가로지르면서도 빛의 속도를 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합리적인 시간, 경제로 몇 광년 간격을 이동할 수 있을까요? 광속은 초당 29만 킬로미터라는 걸 기억하세요. 즉, 시속 299,337km라는 거죠. 1광년이라는 거리를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거죠.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가장 가까운 항성계로 광속으로 이동해서 도달하려면 4년이 걸려요. 지금까지는 말이죠. 이 정도 거리를 이동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봤죠.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진력 강의, 능력과 연료 용량에 문제가 생기죠. 시공간에 미치는 가속도의 영향을 고려할 때 시간, 팽창 질량 증가, 차선 수축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곧 명확해지죠. 이런 여행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이 먼 거리를 여행하려면 아직 인류가 달성하지 못한 기술이 필요해요. 빛의 속도로 직선 비행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A점에서 B지점까지 가장 빠른 길은 빛의 속도로 직선을 그리는 거라고 추정해왔죠. 시공간을 다룰 때 강력한 중력장을 생성하는 걸 즐기게 되죠.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A지점에서 B지점 사이에 시공간을 왜곡하거나 비틀거나 구부리는 거예요. 두 지점이 가까워질수록 중력장이 더 강해지고 시공간의 왜곡도 커집니다. A와 B지점의 거리는 더 짧아지죠. 우리는 시공간을 공허나 무로 인식합니다. 인간이 대기 중의 공기를 무로 인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기 중의 요소와 특성을 알게 됐죠. 시공간은 하나의 독립체예요. 중력장에 의해 왜곡되거나 휘어질 수 있어요. 중력이 시공간과 빛을 굴절하고 왜곡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태양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별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문구를 인용한 거예요. 고체선은 태양 뒤에 위치한 별의 위치와 점선을 나타내죠. 지구에서 바라보는 위치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태양의 중력장이 태양 주위의 시공간과 빛을 일그러뜨려서 보이지 않는 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중력이 시간을 왜곡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똑같은 원자시계 두 개를 하나는 평지에 두고 다른 하나는 고도에 올려야 해요.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면 다른 시대를 반영하죠. 시간의 차이는 원천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장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높은 고도로 날아간 원자시계는 해수면에서 유지했던 시계보다는 덜 강력한 중력장에 노출됐어요. 중력장이 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험하지 않는 건 중력장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별별 행성이나 위성 같은 질량이 엄청났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식별 가능한 중력장 출처예요. 행성의 거대한 질량을 둘러싼 중력장이 시공간을 왜곡하듯 자연 발생물이든 생성물이든 중력장은 비슷한 방식으로 시공간을 왜곡해요. 강력한 중력장을 만들 때 큰 장점은 중력장을 켤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끌 수도 있다는 거죠. 시공간 왜곡을 묘사했던 원본을 참고하면 우리가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시키면 시공간을 왜곡할 수 있고 우리가 있고 싶은 지점과 가고 싶은 지점 사이의 거리를 역전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 자신을 두고 중력장을 생성하는 걸 멈출 수 있어요. 시공간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죠. 직선 운동 없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요. 시공간 왜곡이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거죠.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죠. 어떻게 하면 성간 여행에 필요한 광대한 우주를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강력한 중력장을 생성해서 가능한 일이죠. 시공간을 왜곡해서 몇 광년씩 되는 공간을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빛의 속도로 직선 모드로 이동하지 않고요. 다음 질문은 어떻게 중력장을 생성하느냐죠? 지금까지 전 생성이란 용어를 썼어요. 중력장을 생성하는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전 중력장을 무에서 만들어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용어는 중력장의 접근에 증폭시키는 겁니다. 이게 생성이라는 용어를 쓸 때 제가 말한 거죠. 중력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접근하며 증폭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중력이 뭔지 알아야 하죠.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중력이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파동 이론도 있어요. 중력자 이론도 현재 인정받고 있어요. 중력이라고 주장되는 아원자 입자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중력은 파동이에요. 중력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죠. A와 비중력 A는 작은 규모로 작용하고 중력 B는 더 큰 규모로 작용하죠. 중력은 잘 알고 있죠. 지구를 붙잡는 큰 중력파로 태양 주위를 도는 다른 행성과 달을 붙잡아요.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중력에 익숙하지 않아요.
작은 중력파로 질량을 한데 모으는 주요한 힘이 되어 모든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죠. 중력 A는 현재 주류 물리학에서 강력한 핵력으로 불리고 있어요. 중력은 물리학에서 핵을 강력한 힘으로 증폭시키는 성간 여행에 필요한 시공간 왜곡을 일으킬 수 있어요. 중력이 원자 규모에서 작용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중력파 B는 항성이나 행성 차원에서 작용하는 큰 중력파예요. 하지만 파도의 크기를 힘으로 착각하진 마세요. 왜냐하면 중력은 B는 중력보다 훨씬 강한 힘이에요. 순간적으로 중력 비장의 벽을 깨고 점프할 수 있어요. 이건 강한 중력장이 아니에요. 중력 정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원자의 핵에서 발견되기 때문이죠.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핵에서요. 하지만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성분으로 중력을 얻는 건 큰 문제죠. 지구 원소를 이용해서 중력에 접근할 방법은 없어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든 합성하든 말이죠. 중력 A는 질량을 서로 붙들어주는 주요한 힘이라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죠. 우리가 접근하려는 중력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물질 안에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지구에 있는 물질 안에요. 하지만 지구가 우리 우주의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태양계가 형성된 후에 남는 잔류 물질은 태양계가 형성될 때 존재했던 요소들에 전적으로 의존하죠. 우주의 기원이 진화론적 사건이라고 믿든 안 믿든 그건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신의 뜻이라고 믿기도 해요. 태양계가 형성된 후 남은 물질을 결정하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어요. 전자기 에너지의 양과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존재했던 질량의 양이죠. 태양계에는 태양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은하계에 있는 태양계 대부분은 쌍성계와 여러 개의 항성계예요. 사실 단일 항성계에는 항성이 너무 커서 태양은 외소성계로 보일 정도죠.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거대한 단일 항성계, 쌍성계나 다중 항성계라면 항성계를 창조하는 동안 필수 질량과 전자기 에너지가 더 많았을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지구의 원료가 아닌 다른 원소를 소유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양성자와 중성자의 잠재적 조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주기율표에 있는 그 어떤 원자 번호보다 높은 안정적인 원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죠. 지구에서는 이런 무거운 성분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죠. 주기율표의 첫 92개 원소 중 88개가 지구에선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어떤 건 아주 적은 양으로 발생하지만 좀 더 무거운 원소들을 실험실에서 합성하는 일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 합성된 무거운 원소의 안정성은 원소 번호가 증가하면 감소하죠. 하지만 중이온 연구실과 여정에 따르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1-0-9의 반감기가 1-8의 반감기보다 길죠. 우리의 관찰과 이론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더 안정적이고 원자수가 더 높고 지구 원소보다 중성자와 전자가 더 많은 양성자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증명할 물리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거가 나타났죠. 이 안정적인 요소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중력이란 파동이 너무 커서 원자 경계선 너머까지 확장된다는 거죠. 더 무겁고 안정적인 원소들은 말 그대로 그들만의 중력장을 갖고 있어요. 중력장 B는 모든 원소의 원소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한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누적된 중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원자의 경계선까지 퍼질 수 있는 파장이 없어요. 중력파가 뻗어나가는 거리는 아주 미미하지만 접근할 수 있고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다른 파동처럼 진폭과 파장 주파수가 있어요. 중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파동을 증폭할 수 있어요. 다른 전자파를 증폭하는 것처럼요. 파장이 어떻게 증폭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할 겁니다. 보시다시피 파장으로부터 들리는 음색을 그래픽으로 표현했죠. 음을 증폭하면 파도의 크기나 진폭이 커지는 게 보여요. 같은 파장의 강력한 버전을 보내죠. 그래서 소리가 더 커지죠. 중력과 마찬가지로 파장은 증폭되죠. 그리고 원하는 목적지에 집중해서 우주여행에 필요한 시공간 왜곡을 일으키죠. 중력을 증폭시킨 파동은 정말 강력해요. 시공간을 이 정도로 일그러뜨린 자연적으로 발생한 중력은 블랙홀이라는 걸 증명했죠.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죠. 어떻게 중력을 발생시킬까요? 원자 경계선을 넘어서는 중력 파장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무거운 원소에 접근해야 해요. 그런 다음 그걸 시공간 왜곡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런 이동의 동력원은 무엇일까요?
동력원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할게요. 이런 여행에서 시공간 왜곡을 일으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동력이 필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결국 우리는 원자 경계선을 겨우 벗어날 정도로 큰 파장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거대한 시공간을 왜곡할 정도로요. 동력원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죠. 어떻게 소형 동력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동력을 낼 수 있는지 더 궁금할 거예요. 지난번 질의응답 때 다뤘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했었죠. 대부분의 경우 더 무거운 소리를 합성하거나 만들 때 가속기의 안정성이 감소한다고요. 원소 기호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입자 가속기의 목표물로 더 안정적인 원소를 사용해 더 무거운 불안 원소를 합성하죠. 이 시점에서 목표물에는 다양한 원자 및 원자 입자를 발사해요. 변이는 목표물 원소를 다른 무거운 원소로 만들어서 이 원소는 더 높은 원소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원소 번호는 원자의 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원소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바로 이런 뜻이죠.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 요소가 붕괴되기 전 존재하는 시간이 안정성을 결정하죠. 어떤 원소의 원자는 다른 원자의 원자들보다 더 빨리 붕괴해요. 원소의 붕괴가 빠를수록 그 원소가 더 불안정해지죠. 원자 붕괴 시 아원자 입자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는 가이거 계수기가 감지하는 방사선이죠. 보시다시피 가이거 계수기가 이 우라늄의 방사선을 감지해요. 말 그대로 가이거 계수기가 우라늄 붕괴로 방사되거나 방출되는 아원자 입자를 감지한다는 뜻이죠. 핵방사능이 지속적으로 감지되는 원소예요. 방사성 원소일까요? 입자 가속기에서 합성하는 무거운 원소들은 방사성 물질이에요. 급속도로 부패하죠. 이 원소의 원자 몇 개만 만들 수 있고 아주 빠르게 퇴화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자세히 관찰할 수 없어요. 제 말은 아이들의 안정성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자 번호가 더 높고 안정적인 원소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요. 입자 가속기에 합성할 수 있어요. 14-15 범위의 원소들입니다. 주기율표에 없는 원소들이죠. 원소 15를 넘어 다시 불안정해지죠. 1번 요소 16붕괴가 1초의 분량으로 일어나죠. 드디어 동력원을 찾았네요. 동력원은 원자로입니다. 15번 원소를 연료로 사용하죠. 이 원자로의 15번 원소를 표적으로 삼아 작은 입자 가속기의 양성자를 폭격하죠. 양자가 15원자의 핵에 들어가면 원자 번호가 증가해 16번 원자의 원자가 됩니다. 즉시 감쇄하는 걸 기억하죠. 16번 원소가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건 반물질이에요. 반물질은 물질의 정반대 물질로 회전하면서 전하를 갖고 있어요. 모든 물질의 반대죠. 우주의 어떤 물질과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어떤 물질이든 반응해서 에너지로 완전히 변환되죠. 물질이 에너지로 빠르게 바뀌는 걸 폭발이라고 해요. 폭발력을 보여줄 거예요. 원자 폭탄이 터질 만한 장소를 무작위로 골라요. 이라크로 하죠. 시범을 보일 목적으로 원자 폭탄이 바그다드 전역에서 폭발한다고 가정해보죠. 오래된 원자 폭탄이 바그다드에서 폭발한다면 지도에 표시된 붉은 점의 완전한 파괴 지역은 약 3km예요. 어업 반응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핵물질의 1% 미만이 에너지로 전환되죠. 여러분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된 폭탄을 아실 겁니다. 이 폭탄이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과 동일하죠. 수소 폭탄의 아버지로 알려진 에드워드 텔러 박사가 핵융합 폭탄의 가능성을 알아챘을 무렵이죠. 핵융합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더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같은 양의 핵물질을 텔러 박사는 일본이 항복해서 실망했지만 수소폭탄을 투하하지 않아서 텔러 박사가 계속 저기압이에요. 나가사키 폭탄과 같은 양의 핵물질이 든 수소폭탄이 바그다드에서 폭발한다면요. 완전히 파괴된 지역은 약 32km예요.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물질의 1% 미만이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폭발하죠. 이런 종류의 핵폭탄에 포함된 나머지 99%는 분산되지만 핵융합 반응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나가사키 폭탄과 같은 양의 핵물질을 사용한 폭탄이 있다면 그 물질이 반물질이었겠죠. 바그다드에서 폭탄이 터졌을 때요. 완전히 파괴된 지역은 아프리카 일부와 유럽과 아시아에서요. 정확한 피해 범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전소 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물질을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는 거죠. 이 폭탄의 핵물질은 100% 폭발하거나 에너지로 바뀌어요. 현재로선 어떤 물질도 핵탄두로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자가속기에 있는 물질만 분리할 수 있죠. 잠시 보관해주세요. 물질을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할 때 방출되는 엄청난 양의 힘을 잘 보여주죠. 어떤 물질과 물질이 결합하면 15번 원소 내부의 전력원으로 돌아가 양성자를 과격하게 쏩니다. 15번 원자의 핵에 꽂히면 1번, 16번 원소가 되는데 즉시 붕괴해서 소량의 반물질을 방출하거나 방사하죠. 반물질이 방출되죠. 진공 상태에서 튜브로 들어가 주변 물질과 반응하지 않게 하죠. 관의 끝에 있는 기체 물질로 향하게 됩니다. 모든 물질이 충돌해서 완전히 소멸하는 거죠. 완전히 에너지로 변해요. 이 반응으로 인한 열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거의 100% 효율적인 열전기 발전기죠. 열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예요. 많은 위성과 탐사선이 열전기 발생기를 쓰지만 효율성이 매우 낮아요. 원자로 안의 모든 행동과 반응은 작은 발레처럼 완벽하게 조정돼요. 이런 식으로 반응로가 엄청난 동력을 공급하죠.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죠. 이런 이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원이 뭘까요? 동력원은 원자로예요. 15번 원소를 연료로 사용하죠. 전소 반응을 통해 에너지로 변환되는 열을 얻죠. 작고 가볍고 효율적인 동력원이 됐죠. 15에 대한 짧은 코멘트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요. 반응로에서 사용된 방식 때문에 아주 천천히 소모되죠. 15g 중 223g만 사용하면 절반도 안 돼요. 1g은 20년에서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L-115에 녹는 점은 1700도에서 40도예요. 제가 15번 원소를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이 있지만 20년에서 30년 동안 녹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중력장에 의해 시공간이 왜곡되는 걸 알게 됐죠. 중력장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냈어요. 이 모든 걸 성취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배웠죠. 이제 우리가 배운 과학 지식을 2차에 연결할 차례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 차는 디스크예요. 비행 접시로 알려진 비행 접시예요. S4 구역에서 적어도 9개의 디스크가 일부 보였어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3개의 내부 중 2개를 봤을 뿐 아니라 내 비행 중에도 잘 작동하는 걸 봤어요. 안타깝게도 시승은 못 해봤어요. 이 디스크는 상태가 아주 좋아 보였고 매끈한 외관 때문에 스포츠 모델이라고 불렀어요. 높이는 4.8m, 지름은 12m에 달하죠. 디스크 외부는 금속으로 도금되지 않은 스테인리스강 색이에요. 스포츠 모델은 에너지가 안 될 때 엎드려요. 보시다시피 해치의 위치는 디스크 상단에 있고 무늬 하단부가 디스크의 중앙 테두리를 감싸고 있어요. 디스크의 내부층은 3층으로 나뉘어요. 아래층에는 중력 증폭기 3대와 증폭기 가이드가 있죠. 중력을 증폭하고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 시간에 배운 파동이죠. 반응로는 중력 증폭기 3개 바로 위에 중앙에 있고 그 사이 중심에 있어요. 이 원자로가 2분의 1 크기 모형과 비슷해요. 15번 원소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공해서 반응로에 삽입해요. 15번 원소가 중력파의 원천이 되고 양성자를 맞는 목표물도 반물질을 방출합니다. 둘 다 과학 시간에 배운 거죠. 중앙에는 제어판과 좌석이 있는데 둘 다 너무 작고 바닥까지 내려왔고 성인용이 아니었죠. 중앙층의 벽은 모두 아치형으로 나뉘어 있어요. 원반에 동력이 공급되던 시점에 아치형 입구 하나가 투명해져서 그 바깥이 보였어요. 아치형 입구가 창문인 것처럼요. 그 패널이 잠시 투명해진 후 투명한 아치에 지금까지 본 어떤 알파벳이나 과학 수학 기호와도 다른 글자가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새겼는지 그 내용은 전혀 몰랐죠. 외계인 기술이 필요하진 않았겠죠. 디스크의 위층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서 어떤 둥근 창이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지만 둥근 창은 아니에요. 디스크에 대해 더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테스트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백 엔지니어링 팀에 합류했어요. 백 엔지니어링은 완성된 제품을 분해해서 그 특성을 찾는 거죠.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디스크의 기술을 우리 물질과 복제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였죠. 라스베이거스 카렌 공항에서 501구역으로 날아갔어요. 네바다주 시험장이 있는 삼엄한 보안의 정부 기지였죠.
501구역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북쪽으로 201km 떨어진 그룸 드라이 레이크에 있는 그룸 마운틴스 근처에 있어요. 501구역에서 더 삼엄한 시설로 이송됐어요. 501구역에서 남쪽으로 24km 떨어진 에스포라는 곳이었죠. 제사지구는 파푸스 산맥 기슭에 위치합니다. 파푸스 건조한 호수 바닥 옆이죠. 주위의 영공은 제한됩니다. 외부 구역으로 잘못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으면 조종사에게 떠나라고 무전으로 지시하죠. 계속 비행하다가 중간 구역으로 잘못 들어가면 제트기가 그 침입 항공기를 호위할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든 저 비행기가 제트기가 뜨기 전에 안으로 침투하면 지대공 미사일이 침입자를 무력화할 거예요. 산속에 설치할 수 있는 문을 9개 설치했는데 경납고 문은 약 60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모래 질감 코팅을 한 이 문은 산과 사막, 바닥과 잘 어우러지죠. 이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제 신분증은 흰색 배경에 연한 파란색과 왼쪽 위 코너에 군청색 대각선 줄무늬가 있어요. 배지맨 아래쪽에 시오사를 비롯한 여러 영역을 나타내는 글자와 숫자가 있었어요. 배지에 별 모양 펀치가 그려져 있었어요. 신분증 뒷면은 짙은 파란색이고 한쪽으로는 세로 자석 줄무늬가 있어요. 스포츠 모델로 만든 경납고는 전형적인 비행기 경납고였어요. 아까 언급했던 비스듬한 문만 빼고요. 경납고에는 전형적인 도구와 광범위한 전자장비가 있었죠. 엑스레이 문양이 붙은 기계도 있었죠. 머리 위 크레인 등급은 이 옷걸이에 있던 장비에는 검은색 40번과 흰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경납고 밖에서 스포츠 모델을 시험했어요. 행성이나 위성 같은 또 다른 중력의 원천에 근접할 때죠. 과학 시간에 배운 이동 방식과는 달라요. 지구 같은 또 다른 중력의 원천 근처에 있을 때 원반에서 밖으로 퍼지는 파장이 있죠. 위상이 중력 비파로 바뀌어 지구 밖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력이 생기면서 디스크의 중력 증폭기는 따로 집중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고압을 유지할 수 있어요. 3개의 앰프가 이동에 사용될 때 삼각형으로 배치되죠. 한 대만 이동에 사용될 때는 오미크론 설정이 있죠. 디스크 주위의 중력장이 증가할수록 더 강해지죠. 원반 주변의 시공간이 왜곡되면서 증가하고 있어요. 시공간 왜곡이 보인다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증폭기에서 나오는 중력장의 출력이 점점 강해지는 게 보이죠? 디스크 주위의 시공간 형태는 위로 구부러질 뿐 아니라 위쪽으로 구부러져요. 하지만 최대 왜곡이 발생하면 디스크 상단부가 거의 하트 모양으로 접히죠. 기억하세요. 시공간 왜곡은 디스크 주변 360도로 발생하죠. 위에서 디스크를 보면 시공간 왜곡은 도넛 모양일 거예요. 디스크 주위의 중력장이 너무 강해서 디스크 주위의 시공간 왜곡이 극한 왜곡으로 이어져요. 하트 모양으로 접어 올려 어떤 시점에서든 디스크를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목적도 보이지 않죠. 주변이 온통 하늘로 덮여 있었죠. 4번 구역을 제거한 프로그램은 3개예요. 갈릴레오 프로젝트 조수 및 거울 프로젝트요. 프로젝트 갈릴레오는 중력 추진력을 다뤘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 여러분이 배운 모든 정보의 근원이죠. 프로젝트 사이드킥은 중성 자원을 가진 광선 무기를 다뤘어요. 중력 렌즈로 초점을 맞췄죠. 거울보기 프로젝트는 과거 시각의 물리학을 다뤘어요. 하드웨어 프로젝트 사이드킥이나 루킹 글래스에는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 프로젝트들은 이 영상의 범주를 넘어섰어요.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가 끝났습니다. 1부는 과학 이론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어서 2부는 밤 라자르가 직접 경험한 외계인, 우주선, 정부 은닉 등에 대해 직접 인터뷰하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